인천국제공항 오전 7시. 겨울의 차가운 공기가 터미널을 감싸고 있었지만 실내는 수많은 여행객들의 열기로 가득했다. 안내방송과 사람들의 웅성거림이 뒤섞인 출국장에서는 아침의 분주함이 이미 절정에 달해 있었다. 보안구역 한쪽에서 김태준은 제복의 가슴 주머니에서 신분증을 꺼내 목에 다시 걸었다. 그의 옆에는 충직한 동료인 경찰 겸 백호가 조용히 앉아 있었다. 백호는 5살이 된 셰퍼드로 이미 수건 이상의 사건에 관여했으며 마약이나 폭발물뿐만 아니라 인간의 거짓말이나 비정상적인 행동까지도 감지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알려져 있었다. 태준이 이 공항에서 보안 책임자로 일하기 시작한 지 3년. 백호는 그 모든 시간을 함께 보냈다. 하지만 이날 그들의 유대와 직감이 대한민국을 충격에 빠뜨릴 어둠을 밝혀내는 첫 번째 문을 열게 될 줄은 아무도 몰랐다. 금속 탐지기를 통과하며 사람들이 줄지어 지나가는 가운데 백호의 시선이 멈췄다. 카트에 실려있는 아기를 밀고 있는 젊은 부부가 천천히 검색 라인으로 다가오고 있었다. 남자는 정장 차림에 안경을 쓴 지식인 타입, 여자는 색이 절제된 한복풍의 코트를 입고 무표정한 채로 아기의 담요를 정리하고 있었다. 그 순간 백호가 일어섰다. 태준이 쳐다보자 백호의 온몸은 경직되고 코를 높이 들어 한 지점을 응시하고 있었다. 그리고 다음 순간 짖기 시작했다. 높고 날카롭게 연속적으로. 마치 칼이 공기를 가르는 것 같은 소리였다. 주변의 승객들이 놀라 돌아보았다. 이상하게도 아기는 꼼짝도 하지 않고 울음소리 하나 내지 않았다. 부부는 당황한 기색도 없이 그저 멈추어 서서 백호를 뚫어지게 바라보고 있었다. 태준은 백호의 리드줄을 잡은 채 부부에게 다가갔다. 죄송합니다만 짐과 신분증을 다시 확인해 드릴 수 있을까요? 남자는 눈썹을 찌푸리며 차가운 목소리로 대답했다. 이미 허가를 받았을 텐데요. 이게 무슨 의도입니까? 태준은 미소를 잃지 않고 대답했다. 이것은 일상적인 절차입니다. 다만 저희개가 조금 예민해진 것 같아요. 협조해 주시겠습니까? 남자는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였고 여자는 아기의 담요를 더 깊게 덮어주었다. 그 동작에는 부자연스러울 정도의 정성이 있었다. 백호는 아기에게 코를 가까이 대고 낮은 으르렁 소리를 냈다. 태준의 심장이 쿵쾅거렸다. 경험상 그것은 무언가가 결정적으로 이상하다는 경고였다. 태준은 무전기를 꺼내 코드 4를 알렸다. 지원과 의료 스태프 요청이었다. 몇 분 후 공항 내 의사가 도착해 아기에게 접근하자마자 안색이 변했다. 맥박이 없습니다. 호흡도 확인되지 않아요. 즉시 소생이 필요합니다. 그 자리가 순간적으로 얼어붙었다. 남자는 우리 아이는 그냥 자고 있을 뿐입니다 라고 항변했지만 눈의 초점은 제대로 맞지 않았고 분명히 무언가를 숨기고 있었다. 태준은 재빨리 신분증을 확인했지만 거기에 기재된 아이디 번호는 이미 사용된 기록이 있는 사망자의 것이었다. 그의 등줄기에 얼음 같은 한기가 흘렀다. 이송된 아기의 진단 결과는 충격적이었다. 사인은 호흡 부전이 아니라 금지된 약물의 투여로 인한 자발적 운동의 정지, 즉 의도적으로 몸을 움직이지 못하게 된 상태로 살아있는 채로 운반되고 있었던 것이다. 태준은 그 보고를 들으면서 자신의 손가락 끝이 차가워지는 것을 느꼈다. 이것은 단순한 아동 방치도 가정폭력도 아니었다. 더 깊고 조직적이며 심지어 국가 수준에까지 미칠 수 있는 음모의 입구였다. 하지만 증거는 아직 부족했다. 부부는 체포되었지만 묵비권을 행사하고 있었다. 그날 밤 태준은 보안센터로 돌아와 백호와 단둘이 감시 영상을 반복해서 다시 보고 있었다. 부부가 공항에 들어온 시각, 움직임, 시선의 흐름, 발걸음의 무게까지 분석했다. 무언가가 어딘가에서 연결되어야 했다. 그리고 발견했다. 여자의 신발 밑창, 순간적으로 비친 문자. 벚꽃 엉구. 태준은 그 이름을 기억하고 있었다. 벚꽃 원. 3년 전 어떤 아동 수종 사건에서 한 번만 보고서에 등장했던 시설. 사건은 미해결로 끝났고
태준이 그 정보를 찾으려 했을 때는 이미 데이터베이스에서 그 이름이 사라져 있었다. 우연이라고는 생각할 수 없었다. 태준은 심야에 백호를 데리고 공항 직원 휴게실로 돌아왔다. 소파에 앉아 백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작게 중얼거렸다. 내가 발견한 생명이야. 내가 증명해 보일게. 백호는 조용히 꼬리를 흔들고 눈을 감았다. 그 모습은 마치 그의 말에 동의하는 것 같았다. 그날 밤 태준의 뇌리에는 하나의 확신이 남았다. 이 아이는 버려진 생명이 아니라 운반되고 있던 생명이었다. 그리고 그 뒤에는 반드시 누군가의 의지가 있다. 이름 없는 아이들을 물건처럼 다루는 자들이 어딘가에 있다. 나는 그 자들을 찾아내 끌어낼 것이다. 비록 그것을 위해 내 직업과 생명을 바치게 되더라도. 다음 날 아침, 인천공항의 로비는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다시 붐비기 시작했다. 사람들은 여행 준비를 하고 안내방송은 계속해서 새로운 탑승객의 이름을 불러내고 있었다. 하지만 그 이면에서 김태준과 경찰관 백호는 아무에게도 눈치채이지 않은 채 어둠 속에 잠복한 또 다른 현실을 추적하기 시작했다. 모든 것은 그 아기의 침묵의 외침에서 시작되었고 백호의 한마디가 그것을 세상에 알린 것이다. 다음 날 아침, 김태준은 일상 업무에서 제외되어 있었다. 표면적으로는 일시적인 휴가였지만 실질적으로는 아기 검사에서의 과잉 대응이라는 명목으로 사실상의 감시 대상이 된 것이었다. 하지만 그는 한가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것은 그 아기에 대한 무언가가 숨겨져 있다는 증거의 다름 아니었다. 그의 머릿속에는 어제의 진단 결과와 벚꽃 연구라는 신발 밑창의 글자가 계속 맴돌았다. 깊은 밤, 아무도 없는 공항의 보안실로 돌아온 그는 기밀 네트워크를 이용해 벚꽃원에 관한 과거의 보고서를 찾기 시작했다. 표면적인 검색에서는 그 정보가 전혀 나타나지 않았다. 하지만 그는 과거 형사였던 시절에 사용했던 구식의 데이터베이스 접근 소프트웨어를 이용해 데이터베이스의 깊은 영역으로 침투했다. 거기에 있었던 것은 2019년에 보고된 미해결 아동 실종 사건. 실종자의 이름은 박하윤, 5세. 장소는 강원도의 산중에 있는 벚꽃원. 보고서에는 당시 아동은 외부 인도 절차 중에 실종되었으며 감시 카메라가 작동하지 않아 상세한 내용은 알 수 없다고 기록되어 있었다. 더구나 그 사건을 담당했던 이는 태준의 과거 상관이며 현재는 공항 보안 부문의 간부가 된 인물이었다. 우연으로 보기에는 너무 완벽했다. 태준은 입술을 굳게 다물고 백호의 목줄을 다시 잡았다. 그대로 공항을 나와 사복으로 갈아입고 과거 수사 동료였던 IT 전문가 박진우에게 연락을 취했다. 진우는 불법에 가까운 기술력으로 경찰 시절에 여러 번 태준을 도왔던 인물이다. 이번에도 그는 말없이 노트북을 열어 벚꽃원의 내부 구조와 과거 직원 기록, 관련 기업, 의료기관과의 연계 목록을 조사했다. 그리고 하나의 기이한 사실에 부딪혔다. 벚꽃원은 표면적으로는 아동복지시설이라는 명목으로 등록되어 있었지만 동시에 의료실험협력시설이라는 이면의 계약도 있었다. 더구나 그 계약처는 서울에 본사를 둔 미래바이오텍이라는 유전자 연구회사였다. 태준의 머릿속에 연결고리가 생겼다. 그 이름은 공항 내에서 아기의 진찰에 참여했던 의사가 과거에 소속되어 있던 연구기관과 일치했다. 모든 것이 연결되기 시작했다. 진우의 협력으로 태준은 미래바이오텍이 정기적으로 벚꽃원의 의료 장비와 냉각 장치를 운반했던 기록을 확인했다. 게다가 운송수단은 공항의 물류 시스템을 경유하고 있었으며 공항 직원의 일부가 그것에 관여하고 있었던 흔적마저 있었다. 태준은 등골에 차가운 땀을 느끼며 그곳에 있던 화물 라벨 중 하나에 시선을 멈췄다. YXNHTI. 그것은 어제 아기의 USB 메모리에 기록되어 있던 번호와 일치했다. 즉, 그 아기도 화물로서 운반되는 중이었다는 것이다. 태준은 숨을 들이쉬며 손에 든 자료를 꽉 쥐었다.
그의 뇌리에는 아기의 무표정한 얼굴과 백호의 본능적인 짖는 소리가 교차하고 있었다. 그날 밤 태주는 백호와 함께 강원도로 향했다. 산속의 외딴 곳에 조용히 존재하는 벚꽃원은 이미 폐허와 같은 모습을 하고 있었다. 하지만 부지내에 들어간 순간 백호가 반응했다. 코를 땅에 가까이 대고 발소리를 조용히 내며 시설 뒤편의 창고로 향해 갔다. 그 창고의 문에는 새 자물쇠가 걸려 있었고 구시설 출입 금지라고 쓰여 있었다. 태주는 즉수한 자물쇠 해제 도구로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다. 어둠 속에서 손전등으로 비춰진 공간에는 냉각장치의 잔해, 라벨이 떨어진 의료장비, 그리고 다수의 소형 냉동고가 놓여 있었다. 몇몇 냉동고에는 표본 A형 적용 중, 유료 샘플 보존함 등의 라벨이 붙어 있었다. 이것들이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상상하기 어렵지 않았다. 더 안쪽 벽에 부착된 화이트보드에는 다음 출하 10샷 서울 상하이라고 적혀 있었다. 분명히 통상적인 의료 행위와는 거리가 먼 무언가가 여기서 이루어지고 있었다. 태준이 증거 사진을 찍고 있을 때 뒤에서 백호가 낮게 으르렁거리는 소리를 냈다. 순간적으로 몸을 숙인 태준의 옆을 쇠 파이프가 윙윙거리며 지나갔다. 얼굴을 가린 남자가 나타나 말없이 덮쳐왔다. 태준은 즉시 반격하여 격투 끝에 남자를 기절시켰다. 마스크를 벗기자 공항에서 본 경비 직원 중 한 명이었다. 역시 내부 인간이 관여하고 있었다. 그 자리를 떠나 태준은 남자의 휴대전화에서 미래바이오텍 본사로의 메시지 기록을 확인했다. 그 속에는 오늘 밤 검체의 일부가 공항 창고로 이동됨, 예정대로 배송이라는 문구가 있었다. 그는 망설임 없이 서울로 돌아갔다. 공항의 물류창고에 잠입한 태준은 지정된 시간대에 나타난 운반차를 미행했다. 차는 인천공항의 국제화물지역으로 들어가 냉각 컨테이너 하나를 실었다. 그 위에는 생체 조직, 극저온 냉장, 영하 20도라고 쓰여 있었다. 태준은 그 사진을 찍어 진우에게 전송했다. 몇 분 후 그에게서 답장이 왔다. 이 라벨은 WHO의 긴급 운송 코드와 비슷하지만 미묘하게 다르다. 가짜다. 모든 것이 위장된 시스템 속에서 움직이고 있었다. 공항, 의료기관, 물류, 그리고 벚꽃원. 각각이 합법의 얼굴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이면에서는 아이들을 부품처럼 다루고 있었다. 태준은 이 구조의 거대함에 현기증을 느끼면서도 마음은 조용히 타오르고 있었다. 그 아기의 멍한 눈빛이 지금도 그를 움직이게 하고 있었다. 이대로는 끝내지 않을 것이다. 그는 마음에 다짐하고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확인을 위해 아기의 검사 기록을 다시 조사했다. 그 결과 나온 것은 새로운 공포였다. 그 아기에게는 출생증명서가 전혀 존재하지 않았다. 주민등록도, 의료기록도, 보험증도 없었다. 마치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는 생명처럼. 이것은 우연이 아니었다. 기록이 삭제된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등록되지 않은 아이였던 것이다. 그 의미를 깨달았을 때 태준의 등골에 한기가 흘렀다. 이름을 가지지 않은 아이들. 그들은 법의 그물에조차 걸리지 않는다. 아무도 찾지 않고, 아무도 신고하지 않으며, 아무도 알아차리지 못한다. 그런 생명을 선택하여 조용히 수집해가는 존재가 있다. 그리고 그 정점에 서 있는 자가 반드시 어딘가에 있을 것이다. 태준은 깊은 밤에 공항군내로 돌아와 백호의 머리를 부드럽게 쓰다듬었다. 내 눈이 간파한 진실을 반드시 형태로 만들겠다. 태코는 다시 조용히 꼬리를 흔들며 똑바로 태준의 눈을 바라보았다. 그 눈에 비치는 것은 절망이 아니라 희망의 빛이었다. 적의 윤곽이 이제 명확해지기 시작했다. 그리고 다음에 폭로될 것은 분명 그들의 이름일 것이었다. 3일 후 김태준은 강원도 경찰의 비공식적인 협력을 받아 벚꽃원의 과거 출입 기록을 독자적으로 조사하기 시작했다. 공식적인 수사 권한이 없는 이상 그 행동은 모두 합법적인 범위에 그쳐야 했지만 그에게는 이미 수단을 선택할 여유 따위는 없었다. 진우의 분석으로 밝혀진 미래바이오텍의 물류 경로는 여러 개인과 의료기관을 경유하고 있었으며
그 중에는 법고번 외에도 풍화원이나 백위원과 같은 전국 각지의 이름이 포함되어 있었다. 공통적인 것은 어느 것이나 지방의 외진 곳이나 과소 지역에 위치하며 기록상으로는 존재하지만 실제로는 목격 증언이나 보고가 극히 적다는 것이었다. 그것은 즉 누구에게도 눈치채이지 않고 아이들을 사라지게 하기에는 이상적인 장소라는 것을 의미했다. 태주는 우선 가장 정보가 적었던 풍화원으로 향했다. 전라도의 산속에 있는 그 시설은 현재 폐쇄 중이며 관리인도 부재라는 기록이었다. 하지만 현지에 도착한 그를 맞이한 것은 무인이라고는 생각할 수 없을 만큼 손질된 정원과 소리를 차단하도록 밀폐된 건물이었다. 데코가 한 발 들어서자 코를 킁킁거리며 낮게 으르렁거렸다. 분명히 무언가의 냄새를 느끼고 있었다. 태주는 주저없이 뒤편의 창문을 깨고 안으로 침입했다. 건물 내부는 무인이었지만 먼지가 쌓인 정도가 부자연스럽게 적고 분명히 최근까지 누군가가 드나든 흔적이 있었다. 부엌의 싱크대에는 마시다 만 컵, 쓰레기통에는 사용한 의료용 장갑, 더 안쪽의 방에는 전원이 꺼진 채 있는 PC 한 대. 태주는 진우에게 연락을 취해 분석을 의뢰했다. 몇 분 후 진우로부터 PC 내부에 잠긴 가상 드라이브가 있으나 보안이 강력해 지금 당장은 열 수 없다는 연락이 왔다. 그 사이에도 백호는 방의 구석에서 한 지점을 쳐다보며 짖었다. 태준이 그 방향을 조사해보니 바닥에 판자가 한 장만 떠 있었다. 떼어내자 그곳에는 금속재의 소형 냉장고가 숨겨져 있었다. 태준은 신중하게 뚜껑을 열었다. 안에는 라벨이 붙은 몇 개의 주사기와 한 권의 수첩이 들어 있었다. 수첩의 표지에는 이스트 트랜스퍼 2군 23이라고 쓰여 있었다. 내용물에는 날짜와 행동 양식으로 A군 체중 10kg 이하, B군 혈액형 RH, C군 장기 미성숙 냉동 부화 등으로 분류된 아이들에 관한 상세한 데이터가 나열되어 있었다. 그것은 상품으로서의 아이들에 대한 카탈로그의 다름 아니었다. 태주는 분노로 손이 떨리는 것을 느꼈지만 그보다 더 차가운 공포가 등골을 타고 올라왔다. 이 기록이 의미하는 것은 단순한 장기 매매가 아니라 선별과 관리가 철저한 시스템의 존재였다. 그것은 인간의 생명을 부품으로 밖에 보지 않는 기계와 같은 구조였으며 생명의 경시가 아니라 생명 자체를 수치화하여 거래하는 악마적인 행위였다. 태주는 즉시 그 증거를 모두 사진에 담고 수첩과 주사기를 밀봉하여 가지고 돌아왔다. 그날 밤 다시 진우와 합류해 잠겨있던 PC의 분석을 진행했다. 거기서 나온 것은 바로 그 악마적인 시스템을 움직이고 있던 중심 파일이었다. 파일명은 차일드 스트리밍 2023. 그 안에는 출하 완료, 진행 중, 보존 중으로 분류된 데이터베이스가 존재하며 아이들은 코드로 관리되고 있었다. CS093MZ, 2012 UN 옹사 등. 이름은 전혀 없고 나이, 성별, 체중, 혈액형, 병력과 같은 생체 정보만 기록되어 있었다. 더 충격적인 것은 그 데이터 옆에 제공처로 서울 미래바이오텍 연구소, 부산 재생의료센터, 상해 젠마연구소 등 복수의 거점이 기재되어 있다는 점이었다. 즉 이것은 국내외에 걸친 장기 조직 제공의 공급망이며 아이들은 그 최초의 재료로서 길러져 보내지고 있었던 것이다. 태주는 PC 화면을 뚫어지게 바라보며 작게 중얼거렸다. 이건 전쟁이다. 생명에 대한 전쟁이야. 그때 백호가 갑자기 경고하듯 낮게 으르렁거렸다. 건물 밖에서 무언가 움직이는 기척이 느껴졌다. 태주는 즉시 PC를 종료하고 증거를 배낭에 담아 백호를 데리고 뒷문으로 탈출했다. 멀리서 엔진 소리가 들려왔다. 검은 차 한 대가 가로등 없는 어둠 속에서 시설 앞에 멈추고 그 안에서 2명의 남자가 내려왔다. 총을 가지고 있었다. 태주는 백호를 조용히 엎드리게 하고 그림자에 숨어서 휴대폰으로 진우에게 SOS 신호를 보냈다. 추적당하고 있음. 지원 요청. 남자들은 건물 안으로 들어갔다. 태주는 그 틈을 타 뒷산을 향해 달렸다.
산속을 전속력으로 달리면서 그의 머릿속에는 단 하나의 생각뿐이었다. 저 아이들을 더 이상 희생시켜서는 안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무엇을 잃더라도 상관없다. 그 파일에는 아직 살아있는 아이들의 데이터도 포함되어 있었다. 제공 예정일 1월 14일이라고 적힌 것도 있었다. 지금은 12월 29일. 아직 늦지 않았다. 반드시 멈추고 말 것이다. 태주는 뒤돌아보지 않고 오직 앞만 보며 달렸다. 백호가 그 바로 옆에서 함께 달렸다. 숨은 거칠고 온몸은 진흙투성이었지만 그 눈동자에는 확실한 빛이 깃들어 있었다. 그것은 단순한 개가 아닌 생명을 구하기 위해 살아가는 존재의 눈이었다. 태준과 백호는 이제 확실히 진실에 가까워지고 있었다. 그리고 다음에 향해야 할 곳은 이미 정해져 있었다. 미래 바이오텍 본사. 모든 시작이자 모든 끝이 될 장소로. 미래 바이오텍 본사 빌딩은 서울의 강남 재개발 지구에 우뚝 서 있었다. 외관은 유리로 된 미래적인 구조로 일반적으로는 재생의학과 바이오 엔지니어링의 첨단을 담당하는 기업으로 알려져 있었다. 하지만 김태준의 손에는 그것이 인신매매와 장기 밀매의 중심지라는 것을 보여주는 수많은 증거가 있었다. 시설은 철저한 보안에 의해 보호되고 있었으며 출입에는 생체 인증이 필요했다. 태준은 며칠 동안 진우와 함께 빌딩 주변을 감시하며 출입하는 인물들의 얼굴과 움직임을 계속 기록했다. 그 중에 한 명만 부자연스러운 존재가 있었다. 이름표에는 강민희 연구원 보조라고 적혀 있었지만 출입 시간, 체류 시간, 주변과의 접촉을 피하는 모습이 극도로 눈에 띄었다. 태준은 민희를 미행해 어느 날 밤 그녀가 퇴근길에 들른 작은 서점 뒷문에서 말을 걸었다. 강 씨, 당신은 알고 있을 겁니다. 그 아이들에 대해서. 그녀는 놀라 공포의 눈을 크게 떴지만 태준이 자신의 이름을 밝히자 갑자기 떨리면서도 자세를 바로 했다. 이제 한계예요. 저는 봤어요. 운반되는 아이들을. 살아있는 채로 냉각장치에 넣어주는 걸요. 연구가 아니에요. 저건 살인이에요. 그 말에 태준은 다시금 결심을 굳혔다. 그녀는 내부 시스템에 접근할 수 있는 아이디를 가지고 있었고 심야의 경비가 소홀한 시간대에 단 한 번만 침입할 수 있는 틈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었다. 하지만 만약 들키면 저는? 그녀가 말하자 태준은 조용히 대답했다. 내가 반드시 지킬게요. 당신이 진실을 말해준다면 반드시 구해줄 테니까. 이틀 후 깊은 밤, 태준은 민희에게서 받은 위조 아이디 카드를 사용해 백호를 동반한 채 미래바이오텍 본사의 뒷문으로 잠입했다. 연구실 지하 3층 생체 보존구역. 그곳은 외부에는 전혀 공개되지 않은 무인 연구실로 존재하고 있었다. 어두운 복도를 따라가는 중 백호가 갑자기 멈춰서서 천장을 올려다보았다. 경계 신호였다. 태준은 발을 멈추고 뒤쪽에 감시 카메라를 발견함과 동시에 준비해온 EMP 장치로 카메라를 일시적으로 무력화했다. 조심스럽게 진행해 문 하나를 열자 그곳에는 냉각 장치가 줄지어 있었고 그 하나하나에 CS501, UN531 등의 코드가 부착되어 있었다. 내부에는 어린아이들이 누워 있었다. 튜브에 연결되어 마치 인간이라고는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조용하게, 그러나 확실히 살아있는 상태로 보존되어 있었다. 태준은 그 자리에 서서 얼어붙었다. 너무나 비현실적이고 너무나 악마적인 광경. 백호가 작게 으르렁거렸다. 태준은 증거 사진을 찍고 파일을 수집하려 했다. 그때 뒤에서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재빨리 그림자에 숨은 태준 앞으로 흰 가운을 입은 남자가 지나갔다. 그 얼굴을 본 순간 태준은 온몸이 얼어붙는 것을 느꼈다. 남자의 이름은 오동현. 과거 누나의 치료를 담당했던 의사이자 현재는 미래바이오텍의 장기 적합성 연구부문 주임을 맡고 있는 인물이었다. 12년 전 태준의 누나 미지는 갑작스러운 병으로 입원한 후 그대로 행방불명되었다. 가족에게는 밤중에 무단 퇴원했다는 말만 전해졌지만 시신도 목격 증언도 전혀 없었다. 태준은 그것을 계속 믿지 못하고 독자적으로 조사해왔지만 단서가 없었다.
이제 모든 것이 연결되었다. 오동현이 태준의 누나를 상품으로 처리했을 가능성. 분노와 절망에 떨면서 태준은 주먹을 꽉 쥐었지만 지금은 감정에 휩쓸려서는 안 된다고 자신에게 타일렀다. 다시 동현이 자리를 비운 후 태준은 한 냉각장치의 표시에 시선을 멈췄다. MSK 567. 그 옆에 특이 DNA 배열 확인됨, 장기 제공 대상, 기증자 적합자 IDHM 엉이윈이라고 적혀 있었다. 안을 들여다보니 그곳에는 10세 전후의 소녀가 잠들어 있었다. 피부색, 헤어스타일, 얼굴 생김새가 미진과 매우 흡사했다. 하지만 확증이 없었다. 태준은 떨리는 손으로 그녀의 지문을 스캔해 진우에게 실시간으로 전송했다. 몇 분 후 회신이 도착했다. DNA 일치율 89%, 형제관계 가능성 극히 높음. 그 순간 태준의 시야가 흐려졌다. 미진이 살아있었다. 아니, 살려져 있었다. 그것도 부품으로 팔리기 위해. 이성의 끈이 끊어질 것 같았지만 그는 필사적으로 참았다. 지금 여기서 분노에 맡겨 동현을 공격하면 모든 것이 수포로 돌아갈 것이다. 그녀를 구하고 진실을 폭로하기 위해서는 증거를 확보하고 탈출해야 했다. 태준은 미진을 포함한 3명의 아이의 데이터를 USB에 저장하고 냉각장치의 잠금을 해제했다. 경보는 울리지 않았다. 해제 작업은 미니가 사전에 건네준 것이었다. 하지만 방심할 수 없었다. 아이들을 운반해내는 데는 시간이 걸릴 것이다. 그때 다시 발소리가 가까워졌다. 동현이 돌아온 것이다. 태준은 순간적인 판단으로 미진을 안아들고 백호에게 남은 2명을 지키게 한 뒤 그림자에 숨었다. 동현이 입실하여 장치의 이상을 알아챈 순간 태준은 뒤에서 말을 걸었다. 오랜만입니다, 오동현 선생님. 동현이 돌아서며 눈을 크게 떴다. 설마, 김태준? 태준은 총을 뽑아 조용히 말했다. 이것은 끝의 시작입니다. 누나를 돌려받겠습니다. 동현이 뭔가를 외치려 했을 때 백호가 낮게 짖었다. 그것은 동료에 대한 경고였다. 복도에서 여러 발소리가 다가오고 있었다. 태준은 재빨리 백호와 아이들을 데리고 비상구로 향했다. 동현은 뒤를 쫓으려 했지만 백호가 위협하며 길을 막았다. 투쟁의 와중에 태준은 휴대폰을 사용해 진우에게 현장 상황과 영상을 전송하고 경찰과 언론에 일제히 동시 배포할 것을 요청했다. 증거를 공개해, 숨기지 마. 이건 모든 한국 국민이 알아야 할 진실이야. 건물 밖으로 나온 일행의 눈앞에는 이미 몇 대의 차량이 대기하고 있었다. 미니가 마련해준 구급차와 그녀 자신이 운전하는 승용차였다. 타요. 그녀의 외침에 응해 태준은 아이들을 차에 밀어넣고 자신도 뛰어올랐다. 차가 달리기 시작했다. 승용차의 창문으로 미래바이오텍 본사가 멀어져 갔다. 백호는 창가에서 가만히 밖을 바라보고 있었다. 태준의 무릎 위에는 미진이 잠들어 있었다. 호흡은 평온하고 체온도 있었다. 살아있었다. 계속해서 믿어왔던 작은 희망이 이제 현실이 되어 그의 품 안에 있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다. 하지만 전쟁은 끝나지 않았다. 이제부터 더 거대한 적이 등장할 것임을 태준은 이해하고 있었다. 그럼에도 그는 앞을 향했다. 누나를 구한 이 손으로 이제는 더 많은 생명을 구하기 위해 모든 어둠을 밝힐 것이다. 그의 싸움은 이제 막 진실을 향해 나아가고 있었다. 미래바이오텍 본사에서의 탈출로부터 정확히 일주일이 지난 날, 한국이 충격에 휩싸인 가운데 인터넷에서는 냉동 보존된 아이들, 장기 밀매 조직, 미래바이오텍의 어둠이라는 단어들이 오고 갔다. TV에서는 연일 내부 고발된 영상과 함께 태준의 모습이 다뤄지고 있었다. 하지만 그 자신은 모습을 감추고 있었다. 누나 미진과 2명의 아이, 그리고 백호와 함께 서울 도심에서 멀리 떨어진 시골의 작은 진료소에 몸을 숨기고 있었다. 그 진료소는 과거 태준의 아버지가 운영했던 곳으로 지금은 폐업했지만 물과 전기는 최소한 제공되고 있었다. 세상이 떠들썩한 가운데 태준이 여기에 숨은 이유는 하나였다. 미진의 의식이 돌아오지 않는 것이다. 보존되었던 영양인지
혹은 투여된 약물 때문인지 그녀는 한 번도 눈을 뜨지 않고 그저 조용히 숨을 쉬고 있을 뿐이었다. 의사에게 보여주려 해도 그녀의 존재를 밖에 드러내는 것은 불가능했다. 미래 바이오텍의 상층부는 아직 체포되지 않았고 동현도 사정 청취 중이라는 명목으로 보호되고 있다는 보도가 있었다. 태주는 모든 것을 꿰뚫어보고 있었다. 적은 아직 죽지 않았다. 오히려 지금이야말로 조용히 움직이기 시작하고 있다. 증거는 모두 갖추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로부터의 공식적인 코멘트는 전혀 없었고 언론도 점차 화제를 다른 곳으로 돌리는 듯했다. 진우도 별도의 경로로 정보를 계속 수집하고 있었지만 그의 단말기에도 의심스러운 접속이 있었다. 태주는 자신들의 생명이 진지하게 노려지고 있음을 이해하고 있었다. 어느 날 밤, 진료소의 뒷문에 한 통의 봉투가 끼워져 있었다. 그 안에는 손으로 쓴 메모와 한 장의 사진이 있었다. 사진에는 미진과 닮은 또 다른 소녀가 산속의 낡은 건물 앞에 세워져 있는 모습이 찍혀 있었다. 메모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다음은 산의 시설. 당신이 멈추지 않으면 다시 시작됩니다. 필적은 과거에 태준에게 익명으로 협력해온 내부 고발자와 일치했다. 태준은 직감했다. 이 싸움은 끝나지 않았다. 아니, 오히려 진짜 심장부는 이제부터라는 것을. 봉투에 동봉되어 있던 GPS 데이터를 분석한 진우는 그것이 강원도와 경상북도의 경계에 있는 특정되지 않은 폐병원 자리와 일치한다는 것을 밝혀냈다. 지도에도 나와 있지 않은 그곳은 항공사진에서조차 숲에 가려져 건물의 그림자만 희미하게 보였다. 태주는 출발 준비를 시작했다. 미진과 2명의 아이는 진우가 마련한 신뢰할 수 있는 보호시설에 인도하고 자신과 백호만으로 들어갈 것이다. 목숨을 건 마지막 전투였다. 3일 후 눈이 흩날리는 산길을 따라간 끝에 그 폐병원이 모습을 드러냈다. 황폐한 외관 뒤에는 최신형 감시 카메라와 센서가 부착된 문이 숨겨져 있었다. 태주는 과거에 배웠던 잠입 기술을 총동원해 신중하게 시설 내부로 침입했다. 백호는 숨소리조차 완벽하게 죽이고 태준의 몇 걸음 앞을 조용히 나아갔다. 시설의 내부는 겉보기에는 폐허처럼 보였지만 지하로 이어지는 철제 계단 너머에는 기이한 광경이 펼쳐져 있었다. 새하얀 벽, 냉각실, 감시 모니터, 그리고 의료용 수술대. 그곳에는 몇 명의 아이들이 튜브에 연결되어 점적을 받고 있었다. 현장에 있던 흰 가운의 인물이 돌아봤다. 오동현이었다. 하지만 이전보다 더 말랐고 안경 너머의 눈은 무언가에 쫓기는 짐승처럼 무서운 빛을 지니고 있었다. 역시 왔군. 그는 비웃으며 말했다. 자네는 내 계획을 모두 망쳤어. 하지만 말이야, 이건 내 의지가 아니야. 나는 단지 명령에 따랐을 뿐이라고. 태주는 종을 빼들고 조용히 말했다. 명령? 그 명령 때문에 얼마나 많은 아이가 희생되었다고 생각해요? 동현은 천천히 손을 들었다. 자네에게 보여주고 싶은 게 있어. 위에 있는 건 나가 아니야. 산의 주인을 만나볼 텐가? 그렇게 말하며 그는 안쪽의 문을 가리켰다. 태주는 경계를 강화하며 전진했다. 예상치도 못했던 인물이 있었다. 나이 지긋한 남자. 이름표에는 김현성 보건복지부 특별고문이라고 적혀 있었다. 그는 의자에 앉아 조용히 말했다. 자네의 행동력에는 놀라웠네, 김태준 군. 하지만 이해해주길 바라네. 이 나라에는 이런 시스템이 필요한 거야. 등록되지 않은 생명을 활용함으로써 구할 수 있는 생명이 있어. 통계적으로는 자네들이 한 일이 오히려 불이익이 큰 거라고. 그 순간 태준의 분노는 한계를 넘었다. 생명을 통계로 말하지 마세요. 당신들은 그저 살인자일 뿐이에요. 현상은 한숨을 쉬었다. 그렇게 말하는 건 익숙해. 하지만 이 진실은 절대로 밖으로 나가지 않아. 자네는 오늘 여기서 사라질 거야. 직후 총성이 울려 퍼졌다. 뒤에서 나타난 경비병이 태준을 노렸다. 그 순간 백호가 뛰어나가 병사에게 몸통 박치기를 했다. 태준은 즉시 반응해 다른 병사를 제압했다. 혼란 속에서 동현이 외쳤다. 이제 안 돼. 이 시설은 끝장이야.
태주는 백호와 함께 아이들을 해방시키고 비상구로 밖으로 탈출했다. 밖은 이미 밤이었다. 멀리서 헬기 소리와 경찰차 사이렌이 가까워지고 있었다. 진우가 마지막 제보를 해준 것이다. 준 것이다. 몇 시간 후 모든 것이 끝났다. 김현성은 체포되었고 동현도 체포되었다. 산속시설은 대형 스캔들로 세상에 알려졌고 한국이 요동쳤다. 태주는 그 다음날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고 병원을 찾았다. 개인실 침대 위에서 미진이 눈을 뜨고 있었다. 오빠. 그 목소리를 들은 순간 태준의 무릎이 꺾였다. 눈물이 흘러내리고 말이 나오지 않았다. 백호가 그의 옆에 조용히 앉아 부드럽게 머리를 기댔다. 세상은 아직 완전히 바뀌지는 않았지만 확실히 하나의 어둠은 무너져 내렸다. 그리고 그 시작은 인천공항에서의 한 마리 개의 목소리로부터였다. 생명을 구한 것은 권력도 돈도 아니었다. 한 마리의 개와 한 사람의 남자의 신념이었다.